안녕하세요. 예, 예. 이경희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시험 보고 해설 강의하고 그다음에 사례집 가지고 또 관련 쟁점들 또 오늘 출제 못한 거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잡아드리는 순서로 해설 강의, 시험, 해설 강의, 교재 이런 세 타임으로 이렇게 진행될 테니까 그래 일단 1교시 시험으로 받고 그다음에 2번 지금은 해설 강의 그다음에 또 잠시 쉬었다가 또 그 교재 가지고 이래 그 관련 논점들 이래 잡아드리고 두 번 정도는 75점인데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가 75점이어 가지고 75점 문제 이해하고 6회, 가 이래 75점 시험을 보고 이번에는 그 1차가 그 부처님 오신 날인가 뭐 아니에요. 그 무슨 날이 있던데 공휴일 하나 있던데 그 1차 시험이 그때 그 신원주인데 7회 마치고 한 주 쉬어요. 7회 마치고 한 주 쉬니까 그 1차 시험 때문에 7회 마치고 1차 시험 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8회차 하고 종강을 하게 이래 될 테니까 7회까지는 쭉 달려야 돼요. 7회까지는 좀 무리가 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암기가 좀 미흡하니까 그 완벽하게 답안 작성을 구해내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공부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이렇게 답안 작성을 이렇게 꼼꼼하게 하시는데 근데 제목만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신 답안지가 많던데 논탈도 많고 논탈 이변을 예비적 병합으로 그냥 이렇게 써버리시는 그 답안지가 대부분이던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이제 바로 잡아가는 게 이기다. 바로 잡아가는 게 이기가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래 막 답안 작성에 대해서 너무 이래 막 부담을 가진다든지 왜 내가 못 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이래 심각하게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래 좀 고민이 된다든지 자기가 너무 답안지를 못 쓴다고 이래 생각되면 다음 주에 저랑 같이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이래 돌면서 그래가지고 자기만의 불행이 아니라는 걸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러면 자신감 훅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갖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 푸카페이스로 다 앉아 있어서 그렇지 다 그 고민을 하고 있을 거다만 그 고민을 하고 오늘 논탈 낳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할 거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래 되게 될 건데 일단은 그 답안 작성할 때 여기 그 강의계획표에 나와 있는 쟁점 위주로 내요. 여기 그 진도표에 나와 있는 요 쟁점이 암기사항이고 25개 정도 이렇게 토픽을 이렇게 뽑아놨으니까 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암기하고 만약에 지금 암기가 잘 안 돼 있다라고 이래 생각되시면 이거 다 외우기가 좀 부담이 되면 일기 강의계획표에 나와 있는 그 12개가 따로 뽑혀 있습니다. 학원 강의 홈페이지에 올라 있으니까 일기 강의 교육표에 있는 그 쟁점이라도 먼저 외우겠다 이래 생각되고 그거라도 좀 최선을 다해서 좀 이래 외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래 그래 따라오시면 되고 어차피 뭐 시험장 갈 때까지 외우면 되거든. 외우면 되니까 지금 당장 이거 다 소화가 힘들면 일기 강의표에 있는 그 내용들 그런 거 중심으로 좀 외우고 이거는 외워야 돼요. 이해만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이해해가지고 시험장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2차 시험은 암기가 돼야 됩니다. 암기가 이래 돼야 되니까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쟁점으로 이래 보고 그리고 지금 출제되는 거는 최근에 나왔던 그 시험들입니다. 이게 오늘도 변리사 최강 기출 문제거든. 최강 기출 문제고 뭐 변호사 시험 최종 기출 문제 이런 거 위주로 이렇게 출제할 거고 작년에 다뤘던 그 쟁점을 보고 작년 문제가 더 좋으면 작년 문제를 낼 거예요. 작년 문제를 낼 건데 근데 새로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한번 또 다뤄보고 교재 없는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는 거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고 결국은 단문에서 외웠던 내용들을 내가 어떻게 답안지를 현출해 나가는지 그런 문제가 이래 필요하고 사례 문제를 잘 못 푼다고 해가지고 막 사례집을 외운다든지 이래버리면 그러면 책 2권 봐야 됩니다. 그 사람 책 2권 이래 공부하게 되니까 사례는 그냥 단문에 있는 내용을 적용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고 목차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습하는 거고 단문을 계속 봐야 돼. 단문을 계속 보고 단문집을 통해서 외우고 그걸 단문집에서 목차가 좀 여기 내용하고 좀 맞지 않더라도 최대한 단문 목차 그대로 살려가지고 이래 답안지 쓰는 훈련을 해야지 그래야지 책을 한 권을 가지고 시험장 깔 때까지 그걸 계속 반복할 수 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기 때 사례 문제가 좀 약하다고 해서 막 사례집을 집중해서 더 많이 본다든지 이래버리면 오히려 전체 공부 흐름을 깨져버립니다. 흐름을 놓쳐버리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단문도 안 되고 사례도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되니까 단문을 통해서 조금 목차가 어긋나더라도 구성이 좀 잘못되더라도 이걸
그 단문집을 계속 보시면서 목차를 잡아가고 그걸 끼워 넣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어떤 걸 더 추가하고 어떤 걸 더 뺄지 이런 것들을 그 고민을 하면서 이 길을 보내야 돼요. 이 길을 보내야 되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사례집에 있는 내용들 그대로 외워가지고 글에 쓰는 거는 발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될 테니까 글에 공부하지 마시고 단문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정리하고 사례집은 이제 이 사례가 나오면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어디를 포섭해 줄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보면 이제 엉뚱한데 자꾸 꽂혀버려 가지고 엉뚱한데 자꾸 이렇게 그쪽을 쓰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줄여 나가는 게 지금 연습해야 될 그 작업이야. 그러니까 논탈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출제자가 뭘 물었는지를 잘 대답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사례가 점점 발전돼 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정치하게 이렇게 사례들이 엮이는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다뤄보고 그리고 지금은 조금 더 다른 논점까지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다뤄보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게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지금 채점자들이 채점을 이렇게 최대한 꼼꼼하게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온천반도 최대한 꼼꼼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 일기 때도 꼼꼼하게 해드렸거든요.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여튼 서로 이래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여튼 일단은 목표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 자기가 어떤 걸 목표로 해서 여기에 들어왔는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금 그게 목표가 맞는지를 한번 다시 고민하고 지금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논점을 어떻게 하면 논탄하지 않을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암기를 조금 더 할 수 있을지 그걸 목표로 해서 이 길을 따라오시면 그러면 덜 피곤하지 않을까 덜 지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고 지금 1주차인데 벌써 쉽지 않죠. 오늘 오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시험 본다는 것 자체가 이래 쉽지 않을 건데 다음 주 되면 더 과간일 거다 아마 더 힘든 그런 주를 이래 보내게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막 그런 데 대해서 이래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기 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슬럼프도 많이 오고 그리고 또 내가 과연 공부해도 될까 뭐 이런 생각으로 자신감 뚝뚝 자존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 그 앞에 오후에 인사 노무를 보고 오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측면 때문에 더 힘든 그런 상황을 이래 보내지 않을까. 우리 교실은 정말 여기 올 때 보면 다들 건너편에서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신호등 건너서 오시는 분인데 갈등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올지 말지 이래 강을 이래 건널지 말지도 이래 굉장히 갈등을 하시는 그런 측면이고 이거 완전히 자존감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럴 거 되는데 4회차 넘어가면 30% 이상 사라집니다. 여기 요 학생들이 30% 이상 이래 사라지게 이래 될 테니까 친구들 잘 많아요. 그러니까 없어질 친구들이 꽤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치지 마시고 하여튼 최대한 잘 버티고 그리고 목표로 슬럼프나 이런 것들 빨리 빠지면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무 오래 방황하지 말고 이러지 말고 그리고 또 후회합니다. 나중에 3기 때 가가지고 2기 때 그때 좀 더 외워놓을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잘 버티고 그냥 한번 버텨보자 이런 마음으로 어려 버텨보자 이런 마음으로 일하시고 그냥 8회차 어떻게 보낼지 걱정하지 말고 2회차나 잘 살아 그냥 아니 내일 노동법이나 잘 버텨 노동법이나 잘 버티고 그다음에 또 한 주 또 2회차 밀린 진도 같은 거 이런 것들 잘 따라가고 그러니까 한 주 한 주 그냥 잘 버텨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 보면 이제 8회차 가고 8회차가 되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신기일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래 잘 보시고 체력 관리 잘 하셔야 해요. 건강 관리 손 안 쓰다가 풀다 보면 이래 쓰다 보면 난리도 아닐 겁니다. 손 같은 거 이런 거 풀어줄 수 있는 최대한 마사지나 아니면 파스나 뭐 이런 압박 밴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판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건강을 잘 하시고 억울해서 아프지도 않아야 돼. 그러니까 내 적군들이 다 공부하고 있는데 나 혼자 아파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거 억울해서 못 누워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래 정리하고 마지막까지 한번 이 원래 다 끝내가지고 하여튼 다 탈출할 수 있도록 이 동네를 떠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래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1번, 2번, 3번 이래 나왔는데 1번이 어려웠어요. 오늘 1번이 어렵고 2번도 뭐 쉽지 않았겠지만 1번이 특히 어렵다고 1번이 이래 특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10점짜리에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어. 10점짜리에 매몰될 필요 없고 오늘 득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그 점수표가 나왔을 때 상위 랭크에 가는 사람들은 단문 먼저 쓴 사람이 위너입니다. 오늘은 단문 먼저 25점짜리 단문을 그걸 누가 잘 외웠는지 거기에 따라서는 아마 랭킹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 되고 1번부터 먼저 푼 사람들은 아마 많은 손해가 생기지 않았을까. 점수에서 많은 불이익을 이래 당하거든. 그러니까 실전도 아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점수 먼저 써야 될 게 있고 돈 되는 게 있고 돈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점수가 많이 몰려 있는 부분 그게 단문이거든. 오늘 25점이 제일 컸잖아요. 그러면 25점에 조금 더 힘을 실어 가지고 이렇게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써줘야 되고 그다음에 15점 그다음에 10점 이런 느낌으로 그 정도로 이래 처리하면 되고 10점짜리는 한 2페이지 정도 그 정도 이래 끝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분량으로 이래 조절해 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이래 논탈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래 쓰시고 오늘 논탈해도 그냥 다음에 이거 그 논탈 안 하면 돼. 그지? 논탈 안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여기 교재 없는 판례가 있으면 그거는 따라 붙여가지고 따로 교재에 끼워 넣는다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단권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료를 계속 쌓아두지 말고 그냥 책으로 다 옮겨놨고 이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자, 1번부터 풀어볼게요.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X토지, 이 사건 토지를 갑수요 건물의 주차장 준출입로로 이래 수년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건 토지 소유자라고 이래 주장하는 을이 이 사건 토지 펜스 부분,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갑의 주차장 출입을 이래 막게 됩니다. 그러자 갑은 1심 법원에 이 을이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갑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침탈했다는 이유로 점유물 반환 청구권에 의해서 을을 상대로 이 사건 펜스 제거와 이 사건 토지 인도를 청구 갑이 을을 상대로 토지 인도를 청구 철거와 인도 철거와 이래 인도를 이래 청구하는 소송을 이래 제기했다고 이래 돼 있고 그다음에 을은 갑의 청구가 인용될 걸 대비해서 반소로서 소유권에 의해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반소 제기해서 소유권에 의해서 인도 청구를 하게 이래 되는데 그냥 반소 제기했다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얘가 인용될 걸 대비해서 본소가 인용될 걸 대비해서 반소 제기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걸 읽어야 되겠네. 이런 걸 읽어야지 이래 될 테니까 그냥 반소가 아니고 본소가 인용될 걸 대비해서 이래 제기했다는 거. 오늘 가장 포인트는 이거입니다. 오늘 가장 포인트는 인원점을 찾아야지 그 쟁점을 이렇게 건드릴 수 있게 이래 될 테니까 인용될 걸 대비해서 반소로 소유권에 의해서 이 사건 토지를 청구했는데 제1심 법원은 본소와 반소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둘 다 각하 있고 이에 간만이 항소를 하게 됐거든. 항소를 하게 됐는데 근데 항소심 법원은 적법하게 갑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을의 반소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단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1심에서 둘 다 각하했는데 얘가 지금 이래 항소하게 이래 됐는데 항소심 법원에서는 갑의 청구가 적법하다고 해서 인용하면서 을의 반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을의 반소에 대해서 이래 판단하지 않게 이래 됐을 때 그럴 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타당한지를 설명하라고 돼 있거든. 항소심 법원이 타당한지를 이래 설명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문제 출제자 의도 자체는 을의 반소를 지금 판단을 안 했는 부분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잘못 읽어가지고 1심에서 각하인데 항소심에서 본안 판결을 했다는 것 자체가 환송 아닐까? 418조 이래 환송으로 처리했어야 될 거 아닐까? 이렇게 접근해버리면 이거는 판단 못해요. 왜냐 그러면 1심에서 각하가 언제나 환송이 아니거든. 418조 보면 상대방이 동의받았다든지 아니면 충분히 심리되면 자판도 돼요. 자판도 이래 가능하다. 그러면 자판되는 사안이에요? 환송해야 되는 사안인지 문제에 안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 안 나와 있다. 그러니까 그거 건드려버리면 해결을 못해. 이거 해결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 묻지도 않은 부분이라고. 그거는 쟁점 판단을 쓸 수 없는 부분이 이래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을의 반소를 판단하지 않는 걸 풀어달라 이렇게 읽어야지 되는 거고 을의 반소를 항소심에서 판단하지 않는 게 그게 과연 적법할까 적법하지 않을까 여기에 국한해서 써줘야 돼. 여기에 국한해서 써주면 그러면 쓸게 생긴다고. 쓸게 이래 생기게 되고 논탈이 되지 않게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 읽다 보면 이게 다른 각도로 읽힐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엉뚱한 때 밑줄 해버린다든지 엉뚱한 쪽으로 이래 몰고 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걸 최대한 좁혀가야 돼. 좁혀가고 이기 때 그런 거 줄이려고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막 책
책 보고 이렇게 뺏기지 말라고 하는 게 이걸 한번 풀어봐야 돼. 쓰는 것보다 나는 이게 초안 잡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답안 구성을 어떻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그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이기 때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어디서부터 출발할지부터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보고 여기서부터 출발해보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했는데 막 지적받았잖아. 그러면 다시 다음 주에 여기서부터 출발해보고 이런 식으로 자기 답안지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 이기 때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걸 2기의 목표로 해야 돼. 목표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용 채우는 건 어차피 다음에도 책 보고 다음에도 책 보고 다음에도 책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부터 시험장 갈 때까지 최소한 6번 사람이라면 6번 보고 가야 되거든.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이 3기 때 보고 3기 끝날 때 보고 그다음에 또 혼자 정리할 때 보고 이렇게 보면 5번 내지 6번 정도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내용 채울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남아있어. 아직 이래 남아있게 되는데 초안 잡을 수 있는 이 기회는 이번이 거의 마지막 연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걸 목표로 해서 따라오라. 그러니까 내용을 썼다 못 썼다 이걸 고민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가 내용을 못 썼다 못 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이걸 풀어갔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접근했어야 되는지 이걸 고민했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엉뚱한데 자꾸 고민하고 있고 그걸 못한다고 자꾸 방황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이 이래 되지 않는 그런 문제고 또 몇 등 했다 이런 거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문제거든. 정말 쓰잘데기 없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는데 인사 업무하고 합쳐야지. 인사 업무하고 합쳐서 등수를 따져야지. 그걸 여기 와서 몇 등 하고 있는 거 그걸 고민하면 어떻게 해. 인사 업무하고 합쳐야 돼. 무조건 인사하고 합쳐가지고 인사하고 합쳤을 때 내가 몇 등일지 이게 중요한 거고 행정하고 합쳤을 때 총 그 세 과목을 합쳤을 때 몇 등일지 그게 중요한 거고 내일 노동까지 합쳐가지고 내가 몇 등 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지. 여기서 몇 등 했는지 뭐 이런 게 뭔 의미가 있냐고. 의미가 있게 1등 하면 뭐 할 건데요? 꼴찌하면 뭐 할 건데? 그러면 꼴찌하면 포기할 거예요? 1등 하면 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건데? 그러니까 등수 그 자체가 그게 뭔 의미가 있다고. 그런 것에 고민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걸 목표로 해서 봐야 돼. 이런 걸 목표해서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초안을 어떻게 잡을지 출발을 어떻게 잡을지 이런 것들을 찾으셔야 되고 그런 데 자꾸 꽂히지 않도록 엉뚱한 데 꽂히지 않고 이게 쓸 수 없는 부분은 그게 논점이 아니구나 이런 걸 생각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쓰면 그거는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답안지를. 그거는 민소뿐만 아니라 행정도 마찬가지고 내일 노동법도 마찬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 막 쓰고 있다면 자기가 문제를 각색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문제를 몰고 가고 엉뚱한 쪽으로 몰고 가고 만약에 노동법에서 만약에 여기서 뭐 뭘 했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뭐 사용자가 뭘 했다면 이렇게 몰고 간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문제를 뭔가 잘못 풀고 있는 거예요. 따라 주어진 거 가지고 탁탁탁 풀려야지 그게 제대로 푸는 그런 답안지가 되니까 보이지 않는 거 이런 거는 쓰지 말고 논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하면 되는데 자 일단 예반소 성격부터 봐야 돼요. 이거 판단해야 되는지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런 것들은 여기 종류에 따라 달라지거든. 종류에 따라 이래 달라지게 되는데 단순 반소도 있고 예비적 반소도 있거든. 예비적 반소도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 반소인지 예비적 반소인지가 문제되는데 아까 말했지만 본소 청구가 인용될 걸 대비해서 반소적이다. 그지? 반소적이니까 이거는 예비적 반소. 예비적 반소고 자 예비적 반소면 어떻게 판단해 줘야 될까? 예비적 반소는 어떤 식으로 판단해 줘야 될지가 문제되는데 본소 인용될 걸 조건으로 해서 반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본소가 인용될 때 판결해 주면 되고 1심에서처럼 본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면 반소 판단할 필요 없어. 반소 가치소멸이야. 가치소멸이고 본소가 기각됐을 때 예비적 반소 판단해 줄 필요 없습니다. 판단해 줄 필요 없다. 그러면 1심에서 이것도 각하했고 이것도 각하했죠. 이것도 각하했게 되는데 1심에서 이걸 각하했을 때 예비적 반소 각하 잘못된 거라고. 이거는 잘못된 게 이래 된다. 그러니까 예비적 반소는 가치 소멸이지 예비적 반소를 각하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판결이 돼. 1심에서 잘못된 판결이 되게 되는 거고 자 봐요. 이게 왜 의미를 갖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만약에 1심 판결을 받았잖아. 1심 판결을 받았는데 그때 지금 이 문제가 얘만 항소한 사건이거든. 얘만 항소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2심은 둘 다 2심 된다 할지라도 심판 대상,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은 불복한 것만 심판 대상으로 삼아야 되고 불복할 수 있는 사람이 불복을 안 했을 때 그거는 같이 2심 됐다 할지라도 심판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거든. 심판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 따라서
1심에서 이게 패소 판결이나 아니면 각하 판결이나 어떤 불리한 판단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항소할 수 있었는데 항소를 안 하면 그거는 심판 대상으로 처리하면 안 돼요. 심판 대상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비적 반소를 각하했잖아. 각하했는데 여기가 불복을 해야 될 부분이냐 이 말입니다. 불복을 해야 될 부분인지가 문제되는데 이 예비적 반소 1심이 본소가 각하됐는데 예비적 반소를 각하한 거는 이거는 잘못된 판결이거든. 잘못된 판결이니까 이거는 반소 자체에 대해서 판단을 안 했어야 될 부분을 판단을 한 거라고. 판단을 한 거니까 여기는 불복 대상이 아니야. 불복 대상이 이래 되지 않게 이래 되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간만이 항소 제기한 거 항소 제기했다면 그러면 둘 다 2심 되고 그다음에요. 항소심에서 얘가 인정되는 걸로 바뀌었죠. 인정되는 걸로 바뀌었다. 그러면 얘가 인정되는 걸로 바뀌면 얘는 불복을 안 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항소심에서 꼭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판단을 이래 내려줘야지 이래 되는 거지. 예비적 반소니까 본소가 인용될 때는 반드시 예비적 반소는 따져줘야 되거든. 따져줘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용으로 바뀌었으니까 항소심에서 인용으로 바뀌었으니까 얘가 인용되면 반드시 판단해줘야 된다고. 이게 판단해줘야 되고 이 문제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여기입니다. 하이라이트는 여기가 핵심이 되는 거고 항소심에서 이걸 심판 대상으로 삼아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신가 확정 차단은 둘 다 이신가 확정 차단이 생기게 이래 되지만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 문제가 문제되는데 얘가 불복을 안 했으면 원래는 심판 안 해야 되잖아. 심판 안 해야지 이래 되는데 근데 이거는 1심 판결 자체가 잘못된 판결이거든. 잘못된 판결이고 그리고 예비적 반소는 항소심에서 본소가 인용으로 바뀌면 예비적 반소를 판단해 줘야 될 문제입니다. 판단해 줘야 될 문제가 이래 되니까 이거는 판단하지 않고 그냥 끝냈던 거 이게 항소심에서 잘못된 판결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이래 판결이 이래 되게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취지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비적 반소를 읽어야 돼. 이거는 예비적 반소를 놓치면 못 풀어요. 예비적 반소를 일단 예비적 반소를 찾아놓고 그 다음에 풀어야 돼. 그 다음에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1심에서 각하됐을 때 좋지. 1심에서 예비적 반소를 본소 각하하면서 예비적 반소를 각하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그게 이 문제의 쟁점이고 이거 변시 같은데 변호사 시험 같은데 선택형 있잖아. 객관식 선택형이 있는데 그런데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 선택형 같은데 이런 데서 자주 출제되는 그런 문제고 판례 자체가 그 선택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이걸 변리사 시험에서는 주관식으로도 물었더라고. 주관식으로 출제했으니까 한번 이래 다뤄보시면서 요 판례 몰라도 예비적 반소 일반론으로 쓰면 돼. 일반론으로 본소 인용되면 이거는 예비적 반소 써줘야 되거든. 판단해줘야 되거든. 판단을 해줘야 되고 본소가 각하나 취하되면 가치 소멸이고 기각이면 판단할 필요 없지만 본소가 인용되면 그때 내 거 판단해달라고 반소를 제기한 거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예비적 반소를 본소 인용으로 판단했다면 이걸 판단해줬어야 된다. 이래 접근해도 되고 이 판례 안 써도 접근해도 되는데 지금부터는 이 판례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이 판례를 정리하고 교재 없는 거니까 추가하고 교재 없는 거니까 추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자 3번 항소심의 이심과 이심범위와 심판 대상이고 위에서는 그 예비적 반소 일반론들 교재에 있는 거 쓰면 돼. 예비적 반소 특징들, 심판 대상들 이런 것들을 써주면 되는 거고 로마자 3번은 항소심의 이심과 범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항소가 한 번도 안 났는데 이런 형태로 같이 엮여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되게 높으니까 그러니까 항소 일반론으로 이래 접근해가지고 이래 풀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봐야 돼요. 자, 1번 문제점 나와 있고 2번 본소 각하 판결에 대해서 원고가 항소했을 때 항소심의 이심범위인데요. 1번 이심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각하한 본소 청구에 대해서 항소하면 예비적 반소도 본소 청구와 함께 확정 차단되고 이심돼야 돼요. 왜냐 그러면 예비적 반소는 본소가 인용될 걸 대비하거든. 인용될 걸 대비하고 또는 본소 청구 기각이나 각하를 해제 조건으로 해서 예비적 반소의 심판을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요. 만약에 항소심에서 1심에서 각하한 본소가 인용으로 바뀐다면 그때는 예비적 반소가 심판 대상이 돼야 되거든. 심판 대상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1심에서는 이 사람이 예비적 반소에 대해서 각하했다 할지라도 이때는 같이 이심을 해줘야 돼요. 같이 이심을 만약에 인용으로 바뀌면 그걸 판단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심을 해야 되고 자 2번 심판 대상인데요. 예비적 반소가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될지가 문제되는데 요 판례 하나 정리하자. 요 판례 하나 요 판례가 교재 없으니까 추가해서
기억하시면 되는데 판례 피고가 제1심에서 오늘은 이 판례 못 써도 일반론으로 써도 돼. 일반론으로 풀어도 전혀 상관없을 테니까. 근데 지금은 이 판례를 알았으니까 이 판례를 이제 기억하고 정리하자 이 말이죠. 피고가 제1심에서 각하된 이게 판례사안 그대로입니다. 판례사안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피고가 제1심에서 각하된 반소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예비적 반소가 항소심의 심판 대상으로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비적 반소는요, 본소가 인용될 때를 대비한 조건부 청구고요. 따라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서 원고 본소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피고 예비적 반소 청구를 심판 대상으로 삼아서 이를 판단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판단을 해줘야 되고 이게 인용으로 바뀌면 무조건 예비적 반소는 따져줘야 돼요. 판단을 해줘야지 되는 것으로 평가하게 돼야 되고 따라서 이거 항소심에서 이거 예비적 반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거 불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판단하지 않는 거 이거는 잘못된 조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이럴 때는 그런 문제로 이래 처리하시면 되겠죠. 쟁점 하나입니다. 예비적 반소 쟁점 하나 고논점으로 처리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2번요. 2번 보시고 자, 여러분들 병합이 나오면요. 병합이 나오면 요 말에 자꾸 꽂히지 말고 주의적으로 뭐 예비적으로 뭐 요렇게 요런 판단이 붙었다고 해서 이게 꽂히지 말고 일단은 병합이 나오면 이게 성질부터 따져줘야 돼. 성질부터 이래 따져줘야지 이래 되고 성질 자체를 먼저 판단해주고 이게 단순인가 아니면 선택인가 예비인가 잡아 양립 가능성을 가지고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으로 구분하는데 양립할 수 있는 청구를 심판의 순서를 붙여서 청구하는 것도 있다고 그걸 부진적 판례가 말하는 부진적 예비적 병합이라고 부른다고. 따라서 양립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 그걸 가지고 선택적 예비적을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것처럼 이게 주의적 예비적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예비적이다 이래 예단 갖고 쓰지 말고 병합의 성질을 봐야 돼. 성질을 이렇게 보시고 이게 어떤 병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병합의 성격인지 이런 걸 보고 지금 이 문제가 지금 대상 청구 문제죠. 대상 청구 문제가 돼요. 그러면 대상 청구가 예비적 병합으로 될 때도 있죠. 예비적 병합으로 될 때 그게 기준이 변론 종결할 때를 기준으로 변론 종결할 때를 이 기준으로 변론 종결할 때 목적물 자체, 현물 자체가 부존재할 걸 대비해서 대상 청구를 구했다면 물건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때를 대비해서 대상 청구했다면 이거는 예비적 병합이 되고 주의적이 배척될 걸 대비해서 예비적에 대해서 심판을 구한 게 되고 만약에 변론 종결 당시 목적물이 존재하고 집행하러 가봤을 때 집행 불능될 걸 대비해서 대상 청구했다면 이것은 장래이의 소의 요건입니다. 장래의 소의 문제로서 이거는 현재의 소와 장래의 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거는 단순히 그지? 단순히 이래 되게 되고 일단은 이게 특정물인지 종류물인지 그걸 구분해 가지고 종류물은 여기가 불능될 수 없거든. 쌀 이런 것들은 불능될 수 없게 되니까 이거는 장래의 소로서 단순 병합을 구한 것으로 보고 특정물은 요걸 따져봐야 됩니다. 여기 이행불능인지 집행불능인지 이걸 따져가지고 여기 변론 종결 당시에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 특정물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예비적 병합으로서 대상 청구를 인용해주는 예비적 청구를 인용해주면 되니까 이때는 예비적 병합처럼 풀면 되고 여기 목적물이 현존하고 있다면 변론 종결 당시 현존하고 있다면 현재에서와 장래에서 앞으로 가봤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한 거기 때문에 특정물은 두 개가 더 존재할 수 있으니까 문제에 따라서 다르게 풀어야 돼. 문제에 따라서 다르게.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다고 해서 그냥 예단 갖고 예비적 병합이다 이래 접근하지 말고 그러니까 대상 청구 문제가 나오면 요 관점에서 먼저 봐야 돼. 요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 성격을 보고 그에 맞춰서 풀어줘야 되고 이거는 성격을 못 골라내버리면 논점이 완전히 엉뚱한 데로 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걸 꼭 확인해야 돼. 공동소송 나오면 이게 통상 공동소송인지 필수적 공동소송인지에 따라서 풀어가는 방법이 달라지거든. 방법이 이래 달라지게 되니까 사람이 여러 명 나오면 종류 먼저 따져주고 객관적 병합, 즉 소송
소송이 여러 개 나오면 이게 어떤 병합인지 그걸 먼저 찾아줘야 됩니다. 특히 그 대상 청구 이런 것들은 변론 종결 당시 목적물에 현존하지 않는 이행 불능을 대비한 건지 아니면 장래 앞으로 집행하러 가봤을 때 집행 불능을 대비한 건지 그걸 구분해서 풀어줘야 돼. 구분해서 풀어주고 그게 필요하게 되는 거죠. 예단 갖지 말고 그러니까 문제 여러 번 읽고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쓰는 것보다 그게 더 급해요. 쓰는 거는 다음에도 쓸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그거는 내용 채워지는 거는 이런 것들은 금방 이래 채워지게 되는데 요 관점이 안 잡혀 있으면 요 연습을 안 해놓으면 이거 책 한 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다 날아간다니까. 날아가게 되니까 이기 때는 이거 관점 중심으로 따라와. 이거 관점 중심으로 해서 따라오고 답안지는 점점 채워가는 거야. 점점 채워가게 되니까 내용을 점점점 이제 채워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8페이지 써야 되는데 뭐 6페이지까지 못 썼으면 아니면 4페이지까지밖에 못 썼으면 다음에 한 페이지씩 늘리면 돼. 늘리면 이래 되니까 시험장 갈 때까지 내용 채우는 거는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책을 계속 보면 돼. 보면 되니까 요 연습을 해야 돼. 요 연습을 이래 해야 되니까 요걸 구분하는 훈련 이걸 지금 하는 게 이게 때 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게 되니까 요 포커스를 여기에 맞추고 따라오라고. 여기에 맞추고 따라오시면 그러면 더 되고 대신에 또 용기 얻어서 안 외워도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무조건 외워요. 억지로라도 짜내가지고 이래 외우고 그걸 최대한 쓸 수 있는 그 노력은 해야 되고 노력은 하시면서 이래 따라오셔야 되고 너무 편하게 따라오면 안 되고 너무 편하게 안 써도 되는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용기 얻어가지고 막 그 말만 똑딱딱 떼어내가지고 안 써도 된다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래 따라오지 말고 연습을 할 때 이제 그렇게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요. 가번을 상대로 주의적으로는 건저당권 설정등기 회복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건저당권 설정등기 회복 등기가 집행 불능될 걸 대비한 전보배상으로서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이래 제기했고 1심 법원이 주의적 청구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간만이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주의적을 주의적을 지금 주의적을 인용했고 예비적을 기각했잖아. 예비적을 기각했다고. 예비적을 이래 기각하기 이래 됐는데 여기에 갑이 항소했다 이래 나오잖아. 갑이 항소했다. 그러면 보세요. 이걸 진정 오리지널 예비적 병합으로 봤다. 내가 진정 오리지널 예비적 병합으로 봤다. 이게 항소돼? 주의적이 인정되고 예비적이 기각됐는데 원고가 이거 항소할 수 있을까? 전부 성소자입니다. 이거는 전부 성소자니까 원고 항소하면 안 돼. 자기가 원하는 1차적 목적이 달성됐는데 왜 항소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항소이익에서 벌써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소하면 그냥 요건 한결입니다. 요건 한결. 항소이익도 없는 사람이 항소 제기한 꼴이 되니까 이거는 그냥 항소심에서 그냥 바로 각하예요. 이거 바로 각하로 끝나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예비적 병합으로 읽으더라도 그렇게 쓰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쓰시면 접근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느낌이 쎄하다는 느낌을 이렇게 가져줘야 된다고. 이게 주의적 인용, 예비적 기각인데 이걸 주의적이 인용됐는데 예비적에서 어떻게 그 원고가 항소할 수 있겠냐고. 원고가 항소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벌써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고민했었어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이게 뭐지? 뭐 이런 느낌을 가져줘야지 이래야 되는 거죠. 동물적 감각이 있어야 돼. 수험생이 동물적 감각이 있고 뭔가 내 답안지가 좀 위험하다 이런 느낌을 이렇게 그런 느낌을 이렇게 가져주고 다시 한번 또 문제를 보고 다른 논점이 없었을까 이런 걸 고민했었어야 된다고.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그다음에요. 항소심의 심리 결과 법원은 주의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해 없다는 심정, 심정을 이렇게 가져서 두 청구 모두 기각했어요. 둘 다 기각을 하게 이래 됐을 때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적법한지 이래 똑같아. 법원의 판단 자체가 적법한지가 문제되는데 자, 일단 이게 주의적으로 저당권 회복 등기를 청구하고 저당권 회복 등기를 이래 청구하고 혹시나 이게 안 되면 예비적으로 이렇게 전보배상 돈으로 달라라 전보배상을 청구하게 이래 되고 집행 자체가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전보배상 청구를 하게 이래 되는데 그러면 이게 대상 청구 원래 목적물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혹시나 안 될 걸 대비해서 대신 돈으로 받겠다는 거거든. 돈으로 받겠다. 따라서 이거 대상 청구를 같이 제기한 걸로 이래 평가되게 되고 그러면 대상 청구를 제기했을 때 예비적 병합이 될 때도 있고 단순 병합이 될 때도 있거든. 단순 병합이 될 때도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걸 예비적 병합으로 풀어야 될지 단순 병합으로 풀어야 될지 여기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여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등기는 특정물이고 특정물 같은 경우는 예비적 병합도 될 수 있고
단순병합도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두 개의 성격을 변론 종결 당시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집행불능 대비할 때도 있거든. 집행불능을 이래 대비할 때도 있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성격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진다 그러지. 문제에서 주어지게 되는데 지금 법원이 주의적을 인용하고 예비적을 기각했다라고 돼 있고 이거 집행불능을 대비해서 청구한 거죠. 집행불능을 대비해서 청구했기 때문에 이행불능을 대비한 게 아니고 집행불능을 대비해서 청구한 거 이런 것들은 장래잉의 성격입니다. 장래잉의 성격. 따라서 현재의소와 장래의소가 결합되어 있는 이거는 단순병합입니다. 단순병합의 성격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단순병합이다라고 먼저 성격을 이렇게 잡아놓고 자 단순병합에서 하나가 인정되고 하나가 기각됐을 때요. 하나가 이렇게 기각되면 그러면 단순병합은 모든 청구에 대해서 심판이 필요하거든. 모든 청구에 대해서 심판이 필요하고 우리 요 단순병합을 이렇게 표현해도 돼.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라고 표현해도 이래 되게 되고 그러니까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 거야.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1차 청구가 인용될 걸 대비해서 2차 청구를 구하는 거 이런 의미고 이게 인정되면 이걸 판단해달라 이런 의미로 이렇게 쓰일 때 그때도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이래 되는 거고 아까 말했지만 양립할 수 있는 청구인데도 불구하고 심판의 순서를 붙여서 청구했을 때 그것도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돼. 그거는 판례가 말하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이래 되는 거고 여기 1차 청구가 인용된다면 2차 청구를 판단해달라 이렇게 구하는 거 이걸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이래 되는 거고 그러면 이때는 1차 청구가 인정됐을 때는 2차 청구에도 인정이 돼야 되고 만약에 반대로 1차 청구가 기각이 돼버리면 이걸 대신하는 전보배상도 인정 안 돼. 이거는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얘가 인정돼야지 그 다음에 인정되거든. 그 다음에 인정되게 되니까 1차 청구가 배척돼 버리면 요걸 인정할 때 대비한 다음 청구를 넘어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넘어올 필요가 없게 이래 되니까 그런 의미로 부진정 예비적 병합. 그게 이시영 교수님이 말하는 단순 병합의 성격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고 요 단어를 써놓고 두 가지 의미로 활용하면 돼. 활용하면 되니까 선택적 병합으로 기능할 때도 이거 써도 되고 요렇게 1차 청구 인정될 때 2차 청구를 판단을 구하는 거 이런 의미로도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인정되면 집행불능 대비한 얘도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1심에서 이걸 기각해버렸거든. 기각을 해버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항소이건 당연히 있는 겁니다. 당연히 있고 예비적 병합이면 항소 못하지만 이거는 단순 병합이기 때문에 두 개 승소 판결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승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불복. 당연히 불복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잖아. 하나의 전부 판결에 대해서 일부가 패소거든. 일부가 이래 패소했을 때 그때 불복 예비적 병합에 대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 불복하면 이 심은 둘 다 2심, 둘 다 2심되고 2심은 둘 다 2심되고 둘 다 확정돼. 상소 불가번호식 때문에 2심은 둘 다 2심되고 둘 다 확정 차단이 되는데 심판 대상은 실질적으로 불복한 부분에 한정되고 얘는 같이 이심됐지만 항소심에서 이거는 심판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심판 대상이 되면 안 되고 따라서 예비적 청구만 기각했는 걸 불복했고 주의적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불복한 적이 없게 되니까 원고만 불복했으니까 이심은 둘 다 되지만 심판 대상은 여기가 심판 대상이 되는데 근데 지금 항소심에서 이것도 기각하고 이것도 기각했네요. 이것도 기각했다. 그러면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 얘를 기각했으니까 잘못된 조치가 이랬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렇게 결론 내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병합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단순 병합이기 때문에 둘 다 이심되지만 심판 대상은 이거 예비적 청구에 국한해야 된다라고 평가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밑에 해설에 로마字 2번 청구 병합에서 1번 대상 청구고 대상 청구 성질이 예비적 병합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단순 병합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사는 집행 불능을 대비해 가지고 청구했는 것으로서 현재행에서와 장래행에서의 단순 병합,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로마자 3번 항소 제기의 적법 여부인데요. 이 사안의 대상 청구가 단순 병합이기 때문에 모든 청구를 재판해 줘야 되고 본래 거부 청구가 인용된다는 이유만으로 대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생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청구가 인용되면 2차 청구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구했기 때문에 이게 인정되면 얘를 판단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걸 배척해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불복이익이 생겨 상소이익이 이래 생기게 되는 거고 그래서
본래급부 청구 인용 대상 청구 기각의 사안에 대해서 예비적 병합 경우처럼요. 원고에게 항소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게 이래 판례입장인데 밑에 갈로안에 제가 그 그림을 그려놨는 그 써놨는데 아까 이걸 진정 예비적 병합으로 봐버리면 주의적이 인정되면 예비적 기각됐을 때 이거 불복 못합니다. 원고 불복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이래 돼 있으니까 그냥 예비적 병합으로 봤다면 이거는 항소익이 없는 거예요. 항소익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로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단순 병합이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단순 병합이기 때문에 항소 자체가 적법한 걸로 평가되니까 이걸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이걸로 풀면 안 되고 이거 단순 병합으로 풀었을 때 항소 제기가 적법한 걸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로만차 4번 항소심의 본안 판단 그러니까 이게 그 경계선을 딱 구분해야 돼. 경계선을 구분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예비적 병합으로 풀면 안 되고 단순 병합으로 풀어야지 되는 거고 이게 항소 제기가 적법하게 이래 되는 거고 정말 잘못 쓰는 거는 예비적 병합으로 풀면서 항소 제기 적법이 정말 잘못 쓰는 겁니다. 잘못 쓰는 게 이래 되니까 그거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그 답안지. 예비적 병합으로 풀더라도 이거는 항소가 잘못됐다. 여기서 끝났어야 돼. 끝났어야 되는 거지. 예비적 병합으로 풀면서 항소가 적법하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 있다. 문제 있게 이래 되니까 항소제 자체가 잘못된 걸로 봐야 되겠죠. 로마차 4번 항소심의 본안 판단 1번 2심 사안에서 주의적 인용과 예비적 기각에 대해서 갑이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만 일부 항소제기했는데 단순 병합의 경우 전부 판결에 일부 항소하면 상소 불가분 원칙이 적용돼서 전부 이심되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이래 적용돼서 항소한 청구만 심판 대상 일부 심판 대상이 이래 되는 거고 따라서 주의적 청구 예비적 청구 전부 이심은 되지만 심판 대상은 예비적 청구 부분만 불복 부분만 심판 대상으로 삼아줘야 되고 근데 2번 항소심에서 둘 다 배척했잖아요. 둘 다 주의적도 배척하고 예비적도 이래 배척했으니까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 주의적 청구를 판단한 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결론 내리고 그래서 사안의 항소심은 잘못된 판결을 했다라고 그게 이래 거기에서 마무리 이래 지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래 쓸 수 없는 구조, 쓸 수 없는 구조고 일단 예비적 병합으로 풀 수 있는 그 오해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제가 이걸 문제를 각색한 게 아니고 그대로 출제했는 거 그대로 들고 왔어요. 출제 국가 시험에서 이래 출제해가지고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문제 변형도 없이 그냥 그대로 제가 함정판 게 아니고 실제 변리사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된 거예요. 출제가 된 거니까 제가 바꾼 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출제된 거니까 이게 실전 시험에서도 이래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걸 전제하고 주의적 예비적 여기에 해놓되지 않도록 여기에 해놓되지 말고 그냥 병합의 성질을 가지고 내가 한번 판단을 해줘야 된다 이런 형태로 해서 그런 느낌으로 접근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사례 문제가 그 정도 이래 출제됐고 쉽지 않았어요. 이게 일단은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생각하지 않는 그 쟁점이 이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이래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접근할 때 이제 오늘 틀려도 되는 거 이런 걸 자꾸 고민하지 마시고 이게 처음 봤으면 이런 거 틀릴 수밖에 없어. 틀릴 수밖에 없게 되니까 틀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내가 접근을 했고 문제를 어디에 관점을 뒀는지 이런 걸 다음에는 그 실수를 하면 안 되거든. 다음에 문제를 풀 때 그런 걸 없애가는 게 이제 이게 때 이래 필요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왜 그런 식으로 내가 문제를 읽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놓치게 된 이유가 뭐는지 이런 거를 그런 걸 복귀해 가야 돼. 복귀해 가고 그게 꼭 민소만의 문제가 아닐 거니까 행정에도 나올 수도 있고 노동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테니까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가자. 바로 잡아가고 그러니까 관심을 다른 데 두지 말고 몇 등 했다 이런 거 두지 말고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내가 풀어가야 될지 이런 것들 인사농어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왜 돈을 안 되는 표현을 자꾸 쓰고 있는지 이런 걸 그걸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 문제에서 돈 되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가 봐야 되죠. 우리도 흉내를 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이래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3번은 그 청구 변경 단문인데 원래 청구 변경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지금 유력한 예상 문제가 될 게 청구 병합이 작년에 그 예비적 병합이 판단노라고 나와버렸고 그리고 중간회계에서도 단문이 재작년인가 3년 전에 나와버렸고 반소도 그 단문으로 나왔거든. 단문으로 나왔는데 근데 반소는 오늘처럼 이래 사례 논점으로 다시 나올 가능성은 되게 있으니까 이건 정리하는데 그러면 청구 병합 그다음에 청구 변경
변경, 중간하게 된 반소 중에서 안 나온 게 이거밖에 없다고. 안 나온 게 청구 변경밖에 없게 이래 되고 지금 주변 시험에서 사례도 많이 출제되거든. 여기 또 특히 오늘 단문에서 나왔지만 사례집에서도 소개돼 있지만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하고 나서 뭐 항소 취할 수 있을지 뭐 그 쟁점과 아니면 또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해 놓고 다시 본래소로 되살리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재수금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엮어가지고 이래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전부 성소자가 소변경만을 목적으로 해서 항소 제기하는 게 또 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이제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이거는 단문으로 꼭 외워놔요. 일단은 단문으로 외워놓고 그다음에 사료로 나오면 거기에 사례를 어떻게 뭘 뽑아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써줄지 이런 것들을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하는 문제인데 내용을 일단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용을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25점짜리 단문으로 나오면 양이 5페이지나 한 6페이지 넘으면 안 돼. 절대로 6페이지 넘으면 안 되고 그 실전에서 배점에 맞는 답안지를 써달라고 하거든. 그러면 요걸 줄이면서 써가야 돼. 줄이면서 써줘야 되고 강조점을 이래 두면서 이래 그쪽을 이래 강조하면서 써야 되는데 일단 요건 자체에서 강조해야 될 거는 청구기초 동일성이지. 일단은 다른 반수하고 다른 차이점이 청구기초 동일성이 이래 중요한 요건이고 또 사실심 계속 중 그게 중요하죠.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 이는 논점이 있게 이래 되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요건을 써주면서 답안지를 이래 작성해 나가고 앞부분에서 써야 될 게 우리 왜 청구 취지 변경도 있고 원인 변경도 있고 그다음에 모습에서 교환적 변경 그다음에 추가적 변경 이래 나누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취지 변경 원인 변경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걸 간단하게 써버리고 조문으로 이래 떼어버리고 여기서는 왜냐하면 일단은 뭘 빼야 되고 두 개 중 하나만 써야 된다면 쟁점 있는 거 써주는 게 오히려 점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쟁점이라는 게 그 판례가 있고 걔네 드립 있는 거. 그러니까 교환적 변경할 때 동의받아 줘야 되는지가 쟁점이 있거든. 거기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가 달라지게 되거든. 학설과 판례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써주면서 이럴 답안지를 작성해 주는 게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원인 변경에서 뭐 공격 방법 변경 이런 거 비교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쓸 수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 써버리면 앞부분이 너무 길어져 버리거든. 앞부분이 서술 자체가 너무 길어지는 그런 문제가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서설 그다음에 모습 그다음에 요건 그다음에 절차 이런 식으로 해서 심판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목차를 4개 나눠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요건을 일단 제일 잘 써야 되고 요건에서도 그 청구기초 동일성과 사실시 계속 중 그 이야기를 이래 잘 쓰면서 나머지는 짧게 이렇게 처리하고 그게 돋보일 수 있도록 해버리고 돋보일 수 나머지를 많이 쓰지 말고 돋보이게 만들어버리고 그다음에 앞부분에서 이제 쟁점이 있는 교환적 변경 그 성질에 대해서 성격에 따라서 그 동의 필요한지 동의 필요하지 않는지 그 쟁점이 중요한 쟁점이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써주면 되겠죠. 이게 정답은 아닌데 요걸 중심으로 해서 비슷하게 이렇게 흉내 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래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조문 뺏기면서 양 채우는 거는 좀 지양하시고 그런 것들은 좀 빼고요. 그런 것들 그냥 조문으로 양 채우겠다 이런 생각하면 정말 점수 안 되는 거거든. 점수가 안 되니까 판례 있는 부분 중심으로 해서 그 답안지를 써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가고 이게 양이 그 6페이지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뭐 쓰다가 멈추고 끝나는 느낌 이런 느낌은 주지 말고 결어까지 내가 써줬다는 거 이런 느낌을 완결지었는 그런 느낌을 이래 써주게 이래 될 테니까 요건 효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설 요건 효과 이게 법학의 가장 기본 목차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은 다 들어가서 보일 수 있도록 그래 보고 그러면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게 조문 뺏기는 거는 빼자 이래 하고 그게 절차거든. 절차가 이래 되게 되니까 그 청구 취지는 뭐 서면으로 바꿀 수 있고 원인은 말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절차와 관련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시효 중단은 청구 변경 신청서 제출했을 때 소송 계속은 부분 송달지 써도그만 안 써도그만이고 뭐 이런 느낌이 보람돋고 감동돋던 이런 느낌은 그런 것들은 그냥 그 빼버리고 쟁점 위주로 써도 이래 충분하게 이게 양은 차거든. 양은 차고 넘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써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체 구도 중에서 내가 자기 그 글씨 크기나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요 정도 써주면서 이래 답안 작성을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에 요건을 써대면서요. 요건을 쓰면서 이게 요건이 똥통에 빠진 사연이 길어서는 안 되거든. 길어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청구기초 동일성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이걸 대응해서 여기가 사익이거든. 사익이니까 공익 하나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연을 써주고 지연을 이래 써주고 그다음에 사실심 계속중 이렇게 사실심 계속중까지 가능하다라고 상고심은 안 되지만 항소심에서는 뭐 동의 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주게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동종 소송 절차 공통에 관할 건 이걸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쓸 때 내용을 쓸 게 참 그 애매하거든. 애매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쓸 때 그 동종 소송 절차 공통에 관할 건 이렇게 제목만 쓰면 이게 되게 허접해 보이거든. 허접해 보이고 뭔가 쓰다 맞는 느낌이고 뭔가 생각이 안 나서 이래 제목만 쓴 거 아닐까? 이렇게 오해될 수 있잖아. 오해될 수 있으니까 여기는 기타 요건 이렇게 쓰는 거야. 기타 요건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가 동종 소송 절차와 공통에 관할 것이 필요하다. 이래 채워버리면 그러면 목차 하나에 내용 하나가 들어가거든. 목차 안에 내용 하나가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몰아서 이렇게 쓴 느낌을 이래 주면서 그래서 아니면 뭐 병합의 객관 공통 요건이라고 해놓고 동종 소송 절차 공통에 관할 건 이거는 병합에 항상 들어가는 이래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공통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공통 요건이다 이래 잡아놓고 기타가 좀 뭔가 좀 또 허접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목차를 잡아서 이렇게 채워버리라고. 그러니까 제목만 쭉 쓰는 거는 좀 그것도 좀 내 답안지가 불충분하게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오해 생길 수 있는 건 안 해야 돼. 행동을 안 해야 돼. 그러니까 내 답안지가 공부를 덜한 느낌을 준다든지 아니면 암기가 덜 된 느낌을 주는 거 이런 거. 만약에 이런 거잖아. 요건 5개 외워놨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다고.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요건이 그 생각이 안 나고 중간에 3번이 생각이 안 나. 중간에 이래 3번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되게 그 사람들이 3번을 비워놓는다든지 아니면 3번을 뭐 조금 이렇게 그 칸을 비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아니야. 뻔뻔해져야 돼. 내가 아는 요건은 4개밖에 없어. 내가 아는 요건은 4개밖에 없게 이랬단다. 그러니까 1번부터 3번 빼지 말고 그냥 생각나는 4개를 때려박는 거야. 4개를 이래 때려박고 그 다음에 마지막 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래 해가지고 이래 해놓으면 그러면 되게 안전하게 쓰는 거야. 안전하게 이래 쓰고 그리고 요건 5개 써야 되는데 4개 썼다고 해서 막 그 점수를 많이 깎고 이러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요걸 비워놓는 순간부터 점수가 깎입니다. 심정적으로 얘 어리버리 뭐 이렇게 이래 돼가지고 아니면 또 우왕장 뭐 이런 느낌을 이래 주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기계가 하는 그 챗봇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래 사람이 심정이 들어가. 그러니까 되게 교수님들 냉정하게 채점해요. 냉정하게 되게 냉정하게 채점하고 점수 주시려고 합니다. 점수를 이래 주려고 최대한 점수 주려고 이래 하게 되는데 근데 뭔가 성의가 있어 보여야 돼. 내가 막 그 굉장히 알찬 내용으로 이래 그 쓰고 그리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이걸 이쁘게 보이려고 막 앞선 같은 거 삐뚤삐뚤하게 안 쓰고 이런 것들을 되게 앞선 맞춰가지고 내가 칼같이 이래 그 써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쓰고 있고 내가 그 최대한 노력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교수님들도 그 사람이 하는 거니까 얘는 정말 좀 공부를 좀 했구나 이런 것들을 되는데 읽어보면 별거 없어. 읽어보면 뭐 별거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게 되는데 근데 그래라도 표시를 해주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래 막 비워놓는다든지 아니면 빵꾸를 그 낸다든지 아니면 뭐 제목만 쓴다든지 하여튼 뭔가 좀 허접한 거 글씨를 잘못 써가지고 사실심 계속 중일 것이라고 써야 되는데 계속 중일 것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뭐 중알 것 이렇게 써버렸다. 중알 것 이렇게 써버렸다. 안 고쳐. 그대로 써야 돼. 그대로 놓고 요거 고치는 순간부터 우왕장 느낌 주거든. 우왕장 느낌을 주게 되니까 중일 것이나 중알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오타 났겠지 이래 생각한다고 오타 났겠지 이래 생각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걸 고치는 순간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요렇게 써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적극설 있고 소극설 있고 긍정설 있지만 이래 쓰는 거는 나는 안 써. 내 같으면 그렇게 쓰진 않아. 그러니까 학설 제목 같은 거 이런 거 절대로 이래 쓰지 않고 그냥 어떤 걔네들이 있지만 아니면 이러이러한 걔네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내가 원래 그 걔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내가 원래부터 그 노동법에서 그렇게 생각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이래가지고 그렇게 답안지를 쓰는 거지 뭐 학설 생각 안 났다고 해서 막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될 소지는 보이지 말자. 오해될 소지는 보이지 말고 공부를 덜한 느낌 주지 말고 그리고 글자 같은 데 이런 데 아무 대세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큰 흐름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 큰 흐름을 잘 잡고 내가 청구 변경이라는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지. 이런 게 자꾸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런 데 자꾸 막 하이트 쓰고 이러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깨끗하게 그냥 틀려도 그대로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그 훈련도 하고 그런 느낌으로 이래 연습을 하라고 연습을 하게 이래 되고 그런 느낌을 보고 그리고 이런 거 정도면 암기가 좀 꽤 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1900년급 정도면 그 정도면 이제 암기가 좀 이래 돼 있어요. 이쯤 오면 이래 암기가 좀 이래 돼 있다면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냥 빠르게 끝내버려야 돼. 빠르게 이렇게 끝내버려야 되는데 빠르게 끝낸다는 말은 이 재수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외워야 돼. 어떻게 외워야 되냐 그러면 이게 펜이 한번 1900경 쓰기로 맘먹었잖아. 그러면 책장 넘어갈 때만 펜이 떨어져야 돼. 답안지 넘어갈 때만 펜이 떨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이 펜이 떨어지면 안 돼. 하늘 볼 정신이 어디 있어 이거? 하늘 볼 정신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생각을 할 정신이 조문 볼 정신이 어디 있어? 그냥 딱 붙으면 그냥 답안지 넘어갈 때만 딱 펜이 떨어진다 이런 마음으로 그 정도로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초특이급 이런 것들은 그냥 필살기로서 그냥 외우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거에서 점수를 쭉 받아내야 된다고. 점수를 이렇게 왜냐하면 실전에 가보면 오늘 그 1번처럼 모르는 게 들어가거든. 모르는 게 이래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깎아먹는 점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 왜 그 소송상 항변인가? 소송 항변, 그게 나왔나? 일단 그 정도로 해가지고 작은 게 나와버렸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정말 응용력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점수 손해보는 게 있으니까 나머지 점수에서 점수를 최대한 받아줘야 된다고. 최대한 받아줘야지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암기하고 오늘 이거 암기 안 돼 있는 분들은 내일까지 그냥 노동법 끝나고 나서 이거는 반드시 외우세요. 반드시 1900경을 외우고 이래 넘어갈 수 있도록 이거 다음에 상기 가면 상기 때 외워야 될까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2기 때 끝나야 될 겁니다. 2기 때 이래 끝나야 될 작업이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외우라고. 한 주에 하나씩 외우면 이 강의 끝날 때 한 8개 정도는 외우고 있을 정도로 8개 정도는 써볼 수 있을 테니까 그 정도는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죠. 자, 그 개념 서술에서는 이제 1900경이고 취지는 됐고 1900경 모습에서는 교환적 변경이고 교환적 변경 쓸 때 이런 것까지 디테일성을 좀 이렇게 가져주면 되는데요. 신청구 주가 신소제기입니다. 신소제기를 먼저 쓰고 구청구 치하를 나중에 쓴다. 왜냐하면 구초 치하를 먼저 써버리면 이게 후발적 병합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소제기를 먼저 해서 후발적 병합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구소를 취하시켜야지 이게 후발적 병합에서 소송물이 바뀌거든. 소송물이 바뀌니까 결합설이라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게 구소 치하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의받아야 될지 피고 동의를 받아줘야 될지 근원점이 나오게 되는데 이시영 교수님은 구소 취하니까 동의받아야 되고 동의 없으면 이거는 추가적 변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자는 게 이시영 교수님인데 판례는 조문에서 요건이 나오지 않거든. 동의라는 요건이 나오지 않고 조문에서 청구기초 동일성만 나오거든요. 조문에서 요건이 청구기초 동일성만 나오니까 피고 동의 없어도 취하 요력이 생기고 여기 판례를 따라놔야지 여기 사실심 계속정에서 항소심까지는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 그 표현하고 맞아 들어갈 수 있어요. 맞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 이시영 교수님 견해를 따라버리면 그 요건 쓸 때 또 주저하게 돼. 주저하게 되니까 힘있게 팍 쓰려면 여기 이쪽을 동의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맞춰놓아야지 여기서 상고심에서는 안 되지만 항소심에서는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쓸 수 있게 이래 될 테니까 그렇게 맞춰놓을 수 있도록 정리하고 그다음에 추가적 병합은 어떻게 추가시키는지에 따라서 단순 선택 예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래 나누게 되고 명확하지 않을 때 불분명할 때는 이제 성명해 준다는 거 그 이야기를 써주면 되고 그다음에 요건에서는 청구 기초 동일성을 갖춰야 돼. 청구 기초 동일성. 그래서 여기 학설 판례 검토 이걸 써주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사익입니다. 이거는 청구 기초 동일성은 피고 방어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고가 함부로 그 방어권에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원고가 청구 변경을 잘못해버리면 피고가 방어 전략을 새롭게 짜야 되거든. 새롭게 짜야 되니까 그러니까 종전 그 소송물과 관련되는 방어 전략 자체가 쓸데없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되니까 사익이 피고 이익 보니까 사익이고 따라서 청구기초 동일성 못 갖춘 사례가 나오더라도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 변론하면 하자 치유됩니다. 하자 치유되고 그 사례가 교재에 있으니까 그 사례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그런 점을 보고 그 다음에 지연한 공익 절차 촉진을 위해서 공익이라는 거 이런 거는 짧게 써버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3번 사실심 계속되고 변론 종결 전까지 이렇게 가능하게 되는데요. 소장 부분 송달 전은 소송 계속 전이니까 자유롭게 보충 정정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중요하죠.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했을 때 문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요. 항소심에서도 교환적 변경은 된다.
항소심에서도 이래 교환적 변경은 이래 가능하게 이래 되는데 피고 동의 없이 상고심에서는 안 되지만 항소심까지는 교환적 변경이 가능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구소치하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심 판결 받고 나서 본안 판결 받고 나서 항소심에서 소치하면 이게 본안에 관한 종국 판결 선고 후 소치항꼴이 되거든. 소치항꼴이 되니까 이걸 다시 되살리고 싶어도 이게 생각지도 못한 제재가 따라붙고 그게 제소금지가 되거든. 제소금지가 되게 되니까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해버리면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 생각지도 못한 제재가 나올 수 있으니까 판사님이 꼭 한번 얘한테 물어봐줘라는 거, 알면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요걸 쓸 때 제소금지로 나오더라도 나는 끌고 간다 이런 느낌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제소금지가 단문으로 한번 나왔는데 근데도 만약에 또다시 제소금지가 나왔잖아. 제소금지가 나오면 최소한 이건 끌고 가야 돼. 최소한 이거는 끌고 가줘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제소금지로 단문으로 나와도 나는 얘를 끌고 가주겠다. 옆에 이래 팁을 적어놓고 제소금지가 나왔을 때 최소한 이거는 끌고 가준다.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이래 찾아놓고 정리해놓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고가 전보 성소했을 때 소변경만을 목적으로 해서 항소하는 거 이게 상소이익이 없어서 안 돼요. 전보 성소자는 상소이익이 없습니다. 상소이익이 없어서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일부 청구 명시하지 않는 일부 청구는 이걸 6천에 대해서 만약에 자기가 전부 성소했잖아요. 전부 성소했는데 명시를 안 해버리면 기판력이 1억에 대해서 생겨버리거든. 1억에 생기니까 6천 받고 나머지 4천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거든. 4천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니까 전부 성소자라도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상소할 수 있도록 해준다. 상소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소변경만을 목적으로 해서 상소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혹시나 그 상소익 외워두신 분은 전부 성소자는 형식적 불복설에 따라서 상소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상소할 수 있는 경우 그게 정리되어 있죠. 정리되어 있고 1번으로 이게 나오죠. 명시하지 않는 일부 청구가 나오고 2번으로 뭐 나올까? 전부 성소자가 상소 못하는데 상소이익을 예외적으로 갖게 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거기 세 가지 순서대로 나오는데 1번이 이게 나오고 2번이 기각 판결에서 상기항변으로 기각 판결 받았을 때 피고가 상기항변을 통해서 기각이 나왔다 할지라도 항소심에서 더 유리한 판결이 나와. 그게 뭐냐 그러면 소구채권 부존재를 이루어서 기각을 나오면 그게 피고한테는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전부 성소자도 가능하고 3번 혹시 기억나세요? 3번 상소이익에서 나오는 세 번째가 이래 나오게 되는 게 그게 처분권주에서 나오는 재산상 손해 전부 성소 위자료 일부 패소에 대해서 위자료 부분만 항소이익을 있어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전부 성소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우리 판례가 손해 3분서를 따르면 그 판례를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승우 교수님이 손해 한 개서를 취한 듯한 판례가 있다라고 해서 그게 세 개가지가 이런 순서로 나오고 여기가 그 1번으로 나옵니다. 1번 그다음에 그 상기항변 2번 그다음에 그 손해 3분설과 관련된 그게 3번으로 하죠. 그다음에 4번 병합의 일반 요건을 갖춰줘야지 이래 된다는 거 근원점을 이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심판 그 다음에 직권소사상들 소변경의 부적법들 근원점이 이래 되게 되는데 이게 하나가 빠져버렸네요. 항소심에서 여기에서 하나 더 교재에서 있는데 이게 해설에 빠져버렸습니다. 해설에 빠졌는데요. 항소에서 잡아요. 1심에서 원고가 승소 여기에 대해서 승소 판결이 나고 교재에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데 피고가 여기에 대해서 항소 피고가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원고가 이걸 교환적 변경해버리고 교환적 변경을 해버렸을 때 그럴 때 항소심에서 원고의 교환적 변경이 있고 나서 피고가 항소 취할 수 있는지 요 판례가 나와요. 요 판례가 나오게 되는데 요게 또 중요합니다. 요게 또 중요하고 곧 사례집에서 이래 확인을 이래 하게 될 건데 이거 항소 취하 못해. 항소 취하가 할 수 없게 이래 되는데 왜냐면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되면 신청구가 여기가 사실상 제1심으로 심판하게 되거든. 1심으로 이래 심판하게 되고 옛날에 항소했던 이 대상은 항소 소치하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항소치하 대상이 없어진 거죠. 항소치하 대상이 없어졌으니까 요게 항소치하에도 나오고 소변경에도 써줘야 되고 청구변경에도 써줘야지 이래야 되니까 항소치하에서도 중요한 논점으로 처리가 돼야 될 그 부분이니까 항소치하 단문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소변경 청구변경 단문에도
나오게 되니까 그걸 추가해서 거기까지 이래 써주시고 요걸 사료로 낸 시험도 있습니다. 요 상소치와 관련된 그 사례집에 있으니까 그 쉬는 다음 시간에 이래 풀어드리면 될 테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심판은 직권조사항이고 소변경 부적법은 263조에 불허 결정하라고 돼 있고 적법에는 따로 그 허가 결정 필요 없고요. 그냥 신청구를 이래 심판해 주면 되고 만약에 다투면 263조를 인정해서 유추 적용해서 이래 판단을 내려줄 수 있다라고 이래 보시고 그다음에 강가 그러니까 교환적 변경은 신청구 추가적 변경은 구청구 신청구 이렇게 따져줘야 되는데 이걸 빼먹고 판결해 버렸을 때 구청구만 판단한다든지 아니면 신청구를 빼먹고 판단했을 때인데 여기는 교환적 변경 강가 추가적 변경 강가로 나누고 추가적 변경은 다시 단순일 때와 선택적 예비적 병합 이게 일부 판결되는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별해서 이래 나누라고 말씀드렸고 일부 판결되면 추가 판결로 정리해 줄 수 있잖아요. 추가 판결이 되는데 일부 판결 안 되면 그때는 판단 누락처럼요 상소 재심으로 이래 처리가 이래 돼야 되니까 뒤에 선택적 예비적 병합은 추가 판결로 할 수 없다는 거. 그다음에 교환적 변경 강간은 상급법원이 구청구를 판결한 게 밝혀지면 종료 선언해 줍니다. 종료 선언해 주고 신청구를 1심에서 판단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빼먹고 판결했으니까 그거는 추가로 가면 돼. 추가 판결로 이래 정리하면 되니까 추가 판결로 처리된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단문을 꼭 외워놓고 단문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항소치하고 엮여가지고 사례로 만들어지는 시험도 있으니까 그것도 사례집에서 곧 확인해 드릴 테니까 요 쟁점도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고 제소금지로 끌고 가는 것도 있고 제소금지에서 처리되는 거 이런 것들도 있게 되니까 그런 형태로도 연결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이제 사례집 이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